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주식 선물부터 외환, 국채, 금과 은, 원유 같은 원자재의 선물을 중개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곳의 거래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무려 10시간 동안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여파로 런던과 상하이 현물 시장에서 은 가격이 폭등하는 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CME 그룹은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의 고장이 원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플러그를 뽑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세계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사태, 다른 원인은 없는지 알아보고요. 그 파장까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캐나다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밴쿠버에서는 겨울밤을 밝히는 불빛 축제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숲속 출렁다리와 호수를 따라서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빛 축제부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형 축제까지 캐나다의 연말을 장식하고 있는 다채로운 축제들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를 이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한미 관세 무역 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를 맞교환한 조인트 팩트시트가 본격적인 이행 국면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와 부품뿐만 아니라 항공기, 목재 등에도 낮아진 관세가 적용되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 등을 포함한 동맹 업그레이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900억 유로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영내에 묶여있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과 EU 공동차입을 병행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의 3분의 1을 충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몰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벨기에가 법적 위험과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EU 집행위는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달 중 EU 정상회의에서 가중 다수결 방식으로 안건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총생산의 27% 이상을 국방비로 편성했습니다. 내년 세출 4조 8,300억 흐리우냐 가운데 약 60%인 2조 8천억 흐리우냐, 우리 돈으로 97조 원을 군 인건비와 무기 생산 구매에 배정돼 자체 무기 생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시 경제 운용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예산을 우크라이나 회복력의 신호라고 평가했지만 GDP의 18.5%에 이르는 재정 적자와 450억 달러 이상 대외 자금 조달 과제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 논란으로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된 온두라스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개표 결과가 공개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투표 종료 직후 선관위 홈페이지 오류로 개표율이 24시간 넘게 멈췄고 이후 정상화 후에도 하루 만에 다시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이때까지의 득표 현황은 개표율 79.60% 기준 중도 성향의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라야 후보가 40.27%, 우파 성향 국민당의 나스리 티토 아스프라 후보가 39.6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선거 사기 의혹과 후보 간 비방전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파 후보 공개 지지까지 더해지며 이번 개표 중단 사태가 선거 투명성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이 11월에 3만 2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시장 약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ADP 집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4만 명 증가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보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었고 특히 종업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만 12만 명 가까운 고용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 확인되면서 시장에선 이달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값비싼 실수.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지상 공격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마약 밀매 차단을 둘러싼 미국과 베네수엘라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상황 속에서 미국 상하원의 의회 승인 없는 베네수엘라 공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버지니아주의 팀 케인 의원들을 포함한 4명의 상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쟁 권한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네. 이들은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군사 행동은 우리 군인들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엄청나고 값비싼 실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같은 날 미 하원 의원 3명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자체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1973년 도입된 이 결의안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입니다. 베네수엘라 공격 시 의회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이 군사 행동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겠다라면서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지목된 선박에 공습을 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최소 8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미 의회는 행정부가 이 마약 운반선 공급을 시작한 이후부터 공격의 정당성을 놓고 꾸준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워싱턴 포스트 통해서 미국이 마약선 공급 이후 생존자에게 재차 2차 공격을 가해 살해한 네.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모두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나는 2차 공격에 대해 전혀 몰랐다.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공격으로 하지 않았다고는 말했지만 이런 공격으로 미국에서 마약으로 사망한 사람이 줄었다라면서 작전의 정당성을 오히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 시 의회 투표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결의안을 마련해 통과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계속 시도를 했는데 상원은 지난달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마련해서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네. 이 참고로 전쟁 권한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절반이 찬성하면 통과되고요. 이후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대통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유입 방지와 관련 이 조직 소탕 이후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약 밀수 혐의로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파 성향 국민당 소속으로 2014년에서 2022년 집권한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체포돼서 같은 해 4월 미국으로 이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미국 검찰은 그가 집권 당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마약을 들여와서 미국으로 밀반입했고 마약 밀매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이렇게 선포해놓고 돌연 마약 사범을 사면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트리플 랠리. 네.
올해 금, 은, 구리 선물 가격이 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달러 약세 관측과 산업적 수요 등 상승 동력이 탄탄해서 내년에도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 은 선물 가격은 지난 1일 트로이 온스당 59.14달러, 우리 돈으로 약 8만 6천 원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또 구리 선물 가격도 올해 7월 23일 파운드당 5.8195달러로 최고점을 찍었고요. 또 금 가격은 많이들 살펴보시니까 금 선물 가격은 10월 20일 온스당 4,359.4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9만 원 정도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켓워치는 이 세 개의 금속의 선물 가격이 한 해 모두 최고치를 경신한 게 1980년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그렇군요. 전했습니다. 네. 네, 보통 이 선물 가격은 해당 자산에 대해서 미래 수요 기대와 불확실성을 해지하는 수단,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하는 필요성에 비례해서 오르기 마련인데, 네. 마켓워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인 불안전성, 또 달러 약세 흐름이 1980년과 그리고 지금의 금, 은, 구리 호황의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과거와는 달리 지금만의 특성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눈에 띄는 현상은 현재 은과 구리에 대한 산업적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열과 전기 전도율이 두루 뛰어나서 최근에 핫한 인공지능 컴퓨터 장비, 전기차, 2차 전지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소재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이 구리 같은 경우 닥터페퍼라고 불리는데 열 전기 전도율이 높고 은보다 가격이 훨씬 싸서 AI, 그렇죠. 전력, 전자 등 업종에서 수요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중입니다. 1980년대 과거와는 달리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금도 좀 믿을 수 없다. 이젠 달러도 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을 그렇죠. 적극적으로 비축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귀금속 유통사 이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달러 가치 하락의 두려움, 중앙은행의 금 매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조건들이 변화의 조짐이 없는 만큼 금, 은, 구리 가격은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더 오를 확률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달러 약세에 대비해서 대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금, 은, 구리는 대안이 되고 있고요. 인터넷 인기에 편승한 이 단기 인기 주식이라고 하죠. 밈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은 다른 투자처와 비교해서 금속 원자재가 안정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미 경제 매체는 은과 구리의 생산 공급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금속을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한 것도 현재 호황을 촉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괴물들이 거리에. 네. 무슨 얘기일까요? 괴물이라고 하면 오싹한데요. 네. 이 남부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죠. 특히 재즈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이 뉴올리언스에서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우리는 뉴올리언스에서 연방법 집행 작전을 시작했다며 작전의 표적에는 주거 침입, 무장강도, 차량 절도, 강간 등 혐의로 체포된 후 석방된 폭력 범죄자들이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을 풀어줘서 미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며 나아가 법 집행관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한 지역 당국의 성역 정책 때문에 이번 작전을 어쩔 수 없이 펼치게 됐다라는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 뉴올리언스 시장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미 연방정부의 이민자 구금 정책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진 라토야 켄틀렐 시장은 지난주 주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정부에 의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괴물들이 뉴올리언스 거리로 풀려나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도록 방치하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면서 지역 당국이 이민세관 단속국 체포 구금 요청을 무시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지애나 거리에 있는 최악 중의 최악의 범죄 불법 체류자 중 일부라는 설명과 함께 온두라스, 베트남, 요르단 등 출신 단속 대상자 10명의 이름과 사진, 범죄 혐의 등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을 비롯해서 다른 도시에서 진행된 이전의 단속 과정에서 범죄 기록 없는 상당수의 이민자까지 구금돼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고 짚었고요. 식료품점 주차장, 상업지구, 일용직 노동자 집결지 등지에서 요원을 배치하면서 적법 절차 위반 우려를 낳았다는 설명입니다. 네. 현재 언론들은 인구가 약 38만 4천 명 정도의 뉴올리언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과 관련돼서 민주당 시장을 둔 도시 중 가장 최근에 표적에 오른 곳이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좀 괴물이라고 표현한 네. 이 단어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네. 싶고요. 다음 키워드 아이스링크에 갇힌 테너. 네, 이탈리아 한 도시에 세워진 세계적인 테너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의 동상이 네. 겨울철 아이스링크 공사 도중에 우스꽝스럽게 갇히는 바람에 예.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예. 현지 시간 3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탈리아 동부 펠사로시는 이 도시 중앙 광장에 겨울철을 맞아서 아이스링크를 설치했는데요. 이 광장엔 2007년에 세상을 떠난 파바로티의 실물 크기 기념 동상이 있었는데 아이스링크 설치 때문에 사실상 갇힌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사진 봤는데 네. 무릎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예. 동상이 무릎 아래부터는 기초공사 시설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 네. 형국이 됐더라고요. 이 동상은 사망 전까지 이 도시에 별장을 두고 가족과 함께 여름을 보낸 파바로티를 기리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세워졌는데 하필 후폭풍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페사로시의 이 안드레아 비앙카니 시장은 공사 현장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네. 아이스링크를 찾는 사람들이 동상과 하이파이브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예. 네, 파바로티 동상이 하키스틱을 들고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합성 사진도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요. 예.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파바로티의 부인 이 니콜레타 만토바니는 불쾌함을 바로 표현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에 사진을 봤는데 시 당국이 이런 결정을 한 건 형편없고 말도 안 된다라면서 한쪽에선 그를 기다린다면서 다른 쪽에선 그를 조롱하고 있다. 이는 옳지 않다라고 네.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존중의 결여일 뿐만 아니라 상식의 결여 아니냐. 동상 주변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만약 그곳에 아이스링크를 만들고 싶었다면 동상을 옮기거나 다른 곳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어야 한다라면서 이런 어정쩡한 절충은 루치아노를 우스꽝스럽게 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시장은 유족의 항의에 실수를 저질렀다라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네. 그에게 무례를 범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 파바로티의 동상이 손상되거나 스케이트장 바닥에 그대로 묻히지 않도록 보장을 받았다라고 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스링크 개장일이 이번 달 6일로 임박해서 동상을 옮기는 건 너무 큰 비용이 들어서 내일 모레잖아요. 네. 6일이면. 그럼 현실적으로 대안을 좀 찾기는 어렵다. 어렵겠네요. 라고 예.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파바로티가 잘못된 장소에 떨어진 연극 속의 인물처럼 이제부터는 스케이터들의 춤을 지휘하게 됐다라고 꼬집은 사건입니다. 네, 뭐 냇물에 이렇게 잠긴 것처럼 무릎까지 맞습니다. 약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사진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인 테너인데요. 네. 네. 자, 다음 키워드 코드레드. 네, 구글의 추격을 받는 오픈 AI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챗 GPT 개선을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 훈련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스타트업 인수에 나서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오픈 AI는 폴란드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 넵튠 AI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넵튠 AI는 AI 모델의 훈련 과정을 감독 분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네. 오픈 AI가 이 넵튠 AI를 인수하는 건 역시 구글이 지난달에 내놓은 제미나이 3 프로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변에서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제미나이 3 프로는 출시 이후에 AI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여러 벤치마크 부분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최근 사내에 중대 경보, 즉 코드 레드를 발령하면서 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업무는 다 제쳐두고 이 챗 GPT의 모델 고도화와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업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오픈 AI는 이전에도 1년 이상 이 넵튠의 도구를 활용해서 AI 모델의 훈련 과정을 개선하려고 해왔는데 이번엔 아예 인수해서 네. 승부수로 보다 밀접하고 통합된 형태의 모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오픈 AI의 수석 과학자는 이번 인수로 넵튠 AI의 도구를 우리 모델 훈련에 깊숙이 통합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반복 작업을 진행할 거다. 이를 통해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AI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인데요. 굿나잇 말레이시아 370. 네, 11년 전 인도양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네, 기억이 나시죠? 항공업계 최대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편에 대한 수색이 이달 말에 다시 시작됩니다. 네. 2018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되는 건데요.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현지 시간 3일 미국 해양탐사 업체 오션 인피니티가 오는 30일부터 약 55일간 실종기 탐사에 나선다라면서 비극으로 고통받아온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색 해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요. 네. MH370 편은 2014년 3월 8일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등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에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륙 38분 뒤 베트남 관제 당국과의 주파수 변경 직후 기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교신이 굿나잇 말레이시아 370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후 여객기는 예정 항로를 벗어나서 말레이시아 반도로 되돌아간 뒤 남인도양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군용 레이더에 포착된 마지막 위치가 이 말레이시아의 페낭섬 북서쪽 약 370km 지점이었는데 네. 여객기는 그 뒤로 레이더망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호주, 중국이 참여한 합동 수색단은 약 3년간 인도양 2만 제곱킬로미터를 탐색했는데 동체나 블랙박스는 물론 승객 흔적도 찾지 못했잖아요. 네. 실종 원인을 둘러싼 가설도 여전히 분분한데요. 일부 전문가는 기장이 항로를 수동으로 변경하고 기내 압력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승객들을 실신시킨 뒤에 인도양으로 기술을 돌렸다는 기장 자살 비행설을 제기해 왔는데 네. 말레이시아 당국은 기장의 정신 건강이나 재정 상태 등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정황은 없었다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MH370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말레이시아 항공 또 보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11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239명 실종 미스테리가 이번 탐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아하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Stay on this road 함께 듣겠습니다. Talks to 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1년 만인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지 하루 만인 오늘 다시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오늘 11일에는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 등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인사전행, 직권남용이라며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피해자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정 탈퇴 과정도 단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이 담긴 성적 통지표를 받게 됩니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 기준으로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한미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불빛 축제가 시작된 캐나다 밴쿠버로 가봅니다. 유아진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월 되니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밴쿠버의 겨울을 대표하는 불빛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축제가 있는데요. 숲속에서 즐기는 캐필라노 캐년 라이츠입니다. 네. 캐필라노 숲속에서 가장 많은 조명이 집중된 길이 137m, 높이 70m로 아파트 25층 높이의 출렁다리가 압권입니다. 네. 이 현수교를 포함해서 절벽을 따라 걷는 200m 코스의 클리프워크와 또 33m 높이의 오두막들을 이어주는 7개의 다리를 건너면서 굉장히 압도적인 스릴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숲의 깊이와 공중의 높이를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빛의 효과를 극대화한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도심 한가운데에서 즐길 수 있는 라파지 라이츠도 대표적인 빛 축제인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코퀴틀람의 라파지 호수 주변을 따라서 10만 개 이상의 조명이 설치됩니다. 이 축제는 매년 다른 다양한 동식물이나 동화적 요소를 가미해서 조명을 설치하는데요. 호수를 따라서 1.2km를 화려한 빛을 따라서 산책하며 또 감상할 수 있는 코스이면서 네. 무료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축제입니다. 그렇군요. 캐나다는 또 가족 중심적인 그런 활동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축제도 있다고요? 네, 우선 약 24,400평, 대략 축구장 12개 정도의 규모의 100만 개 이상의 조명을 장식한 글로우 랭리가 있습니다. 조명 터널과 또 포토존 등 대부분의 장식은 실외에 있지만요. 푸드트럭이나 놀이터가 있는 실내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 라이브 공연과 회전 목마까지 즐길 수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테마파크 같은 축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가장 캐나다다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스탠리 파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올해는 해리포터 금지된 숲 체험이라는 이색적인 테마를 가지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트레일 코스를 따라 걸으면서 해리포터의 마법 생물들을 다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해리포터를 사랑하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빛 축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관람하면서 마법 지팡이를 들고 주문을 외치는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많아서 그래요? 현장 분위기가 더 뜨겁고요. 네. 주중이어도 저녁 시간대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어르신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 있다고요? 네, 모시고 갈 부모님이나 또 주변 어르신이 있을 때 많이 찾는 곳이 반두센 페스티벌인데요. 네. 18,400평 크기의 식물원 전체를 100만 개 이상의 조명으로 장식해서 와. 동선이 편안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시 당국 추산으로 시즌당 약 1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고 있고요. 네. 그 역사 또한 40년이 넘는 전통적이고 사랑받는 빛 축제입니다. 네, 다양한 축제들 소개해 주셨는데 캐나다 빛 축제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여러 빛 축제를 진심으로 좋아하는데요. 네. 이 밴쿠버와의 차이점이라면 우선 축제가 열리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출퇴근길에도 눈을 즐겁게 해줄 도심에 집중돼 있다면 네. 밴쿠버는 대자연이라는 환경을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축제를 즐기려면 숲속이나 호수 근처 등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축제가 월등히 많습니다. 네. 이것이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차이로 이어지는데요. 밴쿠버 빛 축제는 조명으로 나무나 호수 등을 감싸면서 자연의 경관을 그대로 살리는 데 집중하는 편이어서 자연에 더 몰입하도록 하는 설치 미술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한국은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서 이야기나 테마를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이 뛰어나고요. 또 건축물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활용하거나 드론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첨단 기술이 돋보인다는 점이 밴쿠버와의 큰 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밴쿠버가 도시이긴 하지만 조금만 나가면 바로 뭐 너무나 훌륭한 자연 경관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이 빛 축제 오늘 소개해 주신 부분 더 잘 즐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축제뿐 아니라 대부분의 빛 축제는 현장 티켓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 예매를 하셔야겠고요. 네. 또 이맘때부터 내년 초까지의 밴쿠버는 레인쿠버라고 불릴 정도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렇죠. 많게든 적게든 일주일에 평균 4, 5일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 있는 겉옷을 입거나 또 장갑이나 모자로 체온 유지에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캐나다는 10월 31일 할로윈이 끝나자마자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고 할 만큼 이 시즌을 가족과 즐기기 위한 많은 계획을 하고 또 기다리는데요. 네. 한국에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화진 통신원이 전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데이터 센터 고장으로 거래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CME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부라고 불릴 만큼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런데 이런 고장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고스란히 보여준 이번 사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일단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네,
미국 시각으로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요. 그렇죠. 우리에겐 미국 최대 쇼핑 성수기로 알려진 날이기도 하죠. 네. 전날인 27일 저녁 9시 44분 무렵에 시카고와 뉴욕에서 상품거래소를 운영하는 CMU 그룹의 선물과 선물 옵션 거래 플랫폼인 글로백스에서 오류가 감지가 됩니다. 네. 아시아 시장이 개장한 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시아 시장의 트레이더들의 단말기에서 시세 업데이트가 멈추기 시작하는데요. 네. 10시경에는 CMU 그룹이 데이터 센터가 냉각 전치 문제로 멈췄고 이 때문에 모든 시장의 거래를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100, 그다음에 니케이 선물, 그다음에 미국 국채 10년물이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금, 은 이런 그 원자재 주요 자산의 선물 가격도 동결이 됩니다. 네. 선물을 거래하는 글로백스뿐만 아니라 CMU 그룹이 운영하는 외환 거래 플랫폼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파생 상품 거래소도 연쇄적으로 중단이 됐는데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다행 28일 오전 7시 30분 미국 정규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거래가 재개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미 아시아랑 유럽에서는 막대한 혼란을 겪은 뒤였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제 선물 이제 네. 소개를 해주셔서 이곳에서 거래되는 선물은 어떤 건지 현물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네. 네, 만약에 금을 한 돈을 시장에서 산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시세로 금 한 돈이 한 75만 원 정도예요, 우리 네. 돈으로. 네, 계산하기 쉽게 뭐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오르기만 하면 좋겠지만 너무 좋죠. 그렇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한 달 뒤에 금 한 돈 값이 90만 원이 된다. 네. 그러면 사실 금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손해가 굉장히 막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물을 사는 건 이 같은 리스크를 짊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현물 매수, 금융 용어로는 롱 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걸 해칭하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회피하는 없애는 방법이 바로 선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이 내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보험을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금 한 돈을 현물로 산 뒤에 선물 시장에서 금 한 돈을 한 달 뒤에 100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네. 이걸 선물 매도, 숏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한 달 뒤에 금값이 90만 원으로 내렸다. 네. 그러면 현물로는 10만 원을 손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물 계약을 해뒀기 때문에 100만 계약대로 원에 판다고 맞습니다. 해놨으니까. 90만 원짜리 금 한 돈을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손실은 제로인 건데 네네. 이렇게 선물 시장이 있으면 자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고정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해칭, 위험 회피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멈춰서 네. 지금 이런 작업들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선물 뭐 이렇게 미리 사두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 CME가 멈췄을 때 네. 미국은 장이 열리지 않는 밤중이었기 했지만 아시아는 한창 장이 돌아가고 있는 시차가 대낮이었잖아요.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CME 단말기가 먹통이 돼서 아시아 트레이더들이 해칭할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뭐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만 들고 그러네요. 방패는 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보통 아시아 트레이더나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나 일본, 홍콩 같은 주식을 현물로 사면 네. 동시에 CME에서 거래되는 미국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해서 해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아시아 신흥국의 주식부터 팔아치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아시아 시장도 따라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주가가 떨어진다라는데 베팅하는 숏 포지션,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통해서 위험을 상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사고 이 주식의 해칭, 네. 그 위험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못했다. 그렇죠. 이것도 조금 어렵기는 한데 제가 쉽게 삼성전자 주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 김삼성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억 원어치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럼 장기적으로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어찌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요. 네.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 밤사이에 미국 주가가 폭락을 하고 네. 날이 밝으면 우리나라 장에서도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겠죠. 폭락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CME 단말기를 통해서 S&P 500
선물 100억 원어치를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걸 S&P 하락하는 데 베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악재가 터져서 삼성전자 주식이 10%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으로 10억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만 네. S&P도 10%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한 선물 매도 계약으로 또 10%의 이익을 1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손실은 제로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내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사실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눈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물 거래소라는 게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일반인들이 선물 거래를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낯설고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금융시장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CM이고 선물 거래소입니다. 네. 주식뿐만 아니라 지구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제 10년물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금, 은 이런 원자재들의 리스크를 줄이는 선물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요. 네. 그리고 헤징이 제공하는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금융시장 차원에서 보면 CME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곳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실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는 사과야 네. 슈퍼마켓 주인이 가격을 정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원유나 금, 은 같은 원자재 가격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장 참여자가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선물에 베팅을 하는 건데 그 수많은 정보가 모여서 가장 객관적인 가치를 가격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네.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그래서 CME의 선물 가격을 글로벌 표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CME가 멈추니까 금이나 은, 원유 같은 원자재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랬겠는데요. 벤치마크 가격을 알 수가 없으니까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비싼 건지 그렇죠. 싼 건지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런던 현물 시장에서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이게 네. 일종의 그 뭐랄까요? 네, 멈추셨네요. 맞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CME와 마찬가지로 멈추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가격이 엄청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날았다거나 혹은 나침판 없이 망망대해를 표현했다. 막막한 거죠. 기준을 맞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데이터 센터가 왜 멈춘 거예요? 이게 조금 황당한 건데 그 원인이 밝혀졌나요? CME의 글로백스 플랫폼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한 곳을 통해서 가동이 됩니다. 네. 이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전 세계 금융거래의 물리적 심장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사이러스 원이라고 하는 콜버그 크레버스 로버츠라고 하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가 주인인 기업이거든요. 네. 왜 멈췄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냉각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칩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예. 그 열을 식히지 않으면 칩이 망가집니다. 칩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장치를 걸어 놓습니다. 일종의 두꺼비집 같은 원리라고 네, 보시면 네, 네. 되는데 근데 냉각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자동으로 전원이 내려갔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체가 멈춘 겁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부라고 하는 곳인데 단순히 냉각 장치 하나 고장으로 멈췄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거 누가 의도적으로 전원 플러그를 뽑은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돌기도 했어요. 자동으로 전원 차단까지는 되는데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뭔가 자동으로 또 켜지게 하는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음모론이 나올 때 뭐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얘기가 좀 있었나. 최근에 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금보다도 더 많이 맞아요. 올랐는데 네. 그래서 JP모건이나 HSBC 같은 대형 은행들이 선물 시장에서 은행의 막대한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은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분명히 내릴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하락에 했다라고 하는 건데 베팅한다. 네. 하필 그날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날이었고 네. 유동성이 얇다.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급등을 하면 이들 대형 은행들이 큰 손실을 볼 수가 보잖아요. 있고 네. 그다음에 추가 증거금을 내야 하는 마진콜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 마진콜이 뭐냐면 마진콜. 네. 보통 투자라고 하는 게 내 돈으로 증거금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빌려서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데 베팅을 했는데 가격이 급등을 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손실이 내가 넣은 증거금보다 크면 그래서 돈을 빌려준 증권사가 추가로 돈을 더 넣으라고 얘기를 빌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돈을 넣지 못하면 강제로 포지션을 팔아서 손실을 확정해 버리는데 그런 은행의 막대한 숏 포지션을 잡은 은행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이 이만큼 손실을 입게 되면 시스템적 디폴트,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다른 은행까지 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지게 되고 이게 국가 단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 이것 때문에 거래소가 개입해서 냉각 장치가 고장났다라는 핑계로 거래를 멈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물론 제도권의 전문가들은 이 음모론을 일축합니다. 들어보시면 뭐 당연히 그 말이 맞을 텐데 CME가 평판을 잃을 위험 그리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할 수 있는 뭐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더구나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은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을 막기 위해 멈췄다는 건 말 그대로 음모론일 뿐이다. 네. 사실 이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래도 이제 투자한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속 시원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 신뢰성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CMA 자체의 신뢰성에 이제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보면. 사실 재미있는 부분인데 또 네. 불신에는 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CME는 꽤나 이상한 정체성을 가진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요? 영리 기업이면서 시장을 감독해야 되는 자율 규제 기관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나요? 그게 같이 되는 게 좀 이상한 정체성인 네. 거죠. 영리 기업이라서 CME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건데 네.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집단 소송이 있었어요. CME가 고빈도 거래 업체들에게 일반 투자자보다 데이터를 먼저 볼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거나 주문을 체결할 때 시간적 우위를 주는 거래를 허용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 네. 고빈도 거래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마이크로 초 단위의 대량 주문을 자동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가격차를 수익하는 초단타 투자를 말하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사실 당연히 속도가 생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속도가 생명인데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내는 이들 초빈도 거래 업체들에게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CME가. 예. 물론 법원에서는 CME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CME가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대 트레이딩 업체와 결탁할 수 있다. 이런 불신이 생깁니다. 실제로 CME는 데이터 센터 내에 따로 서버를 두고서 고빈도 거래 업체들에게 물리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돈을 주고 팔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공정 이거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네. 있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리 기관이라서 네. 본인들의 이제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인정해야 되나. 그렇죠. 뭐 역설적인 필요하지만 정체성 때문인 네, 건데 영리 불공정이죠. 기업이니까 이윤 추구를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실제로 부정이 발생한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JP 모건 트레이더들이 금, 은, 그다음에 국채 선물 시장에서 수천 건의 허수 주문을 통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합니다. 에이. 한쪽에서는 대규모로 주문을 넣어서 시장을 속인 거예요. 가격이 뭐 급등, 급락 이렇게 하겠죠.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주문을 취소하고 반대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JP모건은 9,200억 달러, 당시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 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되는 건데 시장에서 CME를 비판하는 건 이런 지점이에요. 영리 기업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율규제 기관이라서 이걸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걸 묵인하거나 혹은 시스템으로 걸러내지 못했다. 이게 CME가 거대 은행 편이다라는 인식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불신의 이유는 또 있는데 기술적 문제로 거래소가 멈춘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9년에도 거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 이것 때문에 3시간 동안 멈춘 적이 있고요. 네. 2014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4시간 동안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기관인데 자꾸 멈추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한 번 일어나면 이제 대책을 잘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 번은 실수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할 텐데 그렇죠. 금융거래 데이터 센터는 마이크로 초 단위로 변동하는 오더북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데이터를 손실 없이 백업 데이터로 동기화를 하고 예. 또 전환하는 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초 단위로 오더북에 기록이 되기 때문인 건데 네. 자칫해서 오더북이 다르다. 그러면 더 큰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멈추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보수적인 접근을 택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태가 뭐 엄청난 금융사고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단 하나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단일한 소프트웨어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보여준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멈추면 전 세계가 멈추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취약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숙제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영리기관이면서 금융시장에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을 잡아야 하는 자율규제기관이 또 CME이기도 한데 이 역설적인 정체성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CME를 불신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런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풀어봐야 할 문제가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시카고의 노래 Hard to Say I'm Sorry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